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어제 30대 기업 총수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이라고 직접 언급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온도차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에 오는 15일까지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지만 보수 야당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주요 전국 현안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일본이 정말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제 30대 기업 총수들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나눴죠. 비상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일본에서 뭐 살인가스 이야기까지 하니까 정말 이 정도면 정말 너무 나간다는 예, 너무 나간다는 네네.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이게 당장 이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당의 정치 입장은 아닌데 근본 배경이 어디에 있냐 보면 아마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리는 게 보면 어떻게든 이제 남북을 하나로 묶어서 이게 마치 이제 북한으로 뭐 무기화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얘기는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베 총리의 가장 큰 고민이 한반도 문제에 어쨌든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북일 간의 대화도 하고 싶은데 물론 납치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해결된 건 맞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과 아베 사이에 선거 끝난 다음에 어느 중재자 정도 역할을 한번 하면 일본으로서도 뭔가 좀 이 명분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현재 이 징용 문제라든지 그 무역 보복 문제는 양측이 어찌 보면 명분상 물러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럼 제3의 방법을 좀 찾는 게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북한과의 어떤 중재 역할이 하나의 좀 카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간의 만남, 뭐 물론 거기에는 뭐 경제단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쭉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그 지난 4일 규제 조치 시행 네.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어떤 대응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일단 뭐 아베 총리의 대응에 대해서 우선 화가 매우 나는데요. 예. 그건 그거로 치더라도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도 좀 화가 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작년 10월부터 있었던 예견됐던 얘기고 몇 달 전부터 일본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얘기가 있었고 전문가들도 얘기했었고 언론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과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여러 번 일본인 전 경고성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대통령, 총리, 장관 다 사실은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원칙적인 그 지침만 가지고 계속 대응하다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현재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 수입점 다변화 내지는 부품 소재 뭐 확대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한 일이거든요. 당장 지금 현재는 내일 모레 이루어질 일인데 그게 과연 대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와서 뭐 일본의 대화를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중재를 혹시 뭐 기대해서 또 김현중 차장이 전 가고 이런 일들에 좀 다소 좀 만시지탄적인 생각, 만시지탄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한마디 좀 안 할 수 없는데요. 예. 사실 우리가 그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도 보면 매년 한 뭐 20조에서 30조 정도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건 어째 경제 구조적인 문제예요. 당장 빠른 시간에 당장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지금 사실 어찌 보면 무역 보복을 딱 나온 거는 일본이거든요.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뭐 범죄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약간 가해자 입장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피해자 입장이고 어떤 우리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피해자를 탓하는 게 맞는가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우리 성범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성을 탓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현 정부의만 문제도 아니고 계속 우리 이 강제징용 문제도 예전부터 10년, 20년 계속 되어온 문제거든요. 판결 났을 때도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뭐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만 예. 이 지금 어쨌든 일본이 굉장히 나온 거 보면 아까 말씀처럼 굉장히 치사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럴 때 우리 정부를 좀 탓하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아니다. 어쨌든 불만이 있겠지만 현재는 좀 힘을 모으고 여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일치된 모습을 단결된 모습 보이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네. 뭐 말씀하시죠. 당연히 힘을 모아야죠. 예. 모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외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서 시작을 했는데 그런 문제는 거기서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오히려 민관 상설 협의체나 아니면 기업들 애로사항 듣고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적인 대책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일본이 무역 보복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을 저렇게 앞세워서 뭔가 대책 내지는 기업의 활동을 기대하는 게 옳은 건가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해서 중재 노력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만큼 사실은 외교적으로 다각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접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됐든 어떤 라인 됐든 뚫어서 그거를 찾아내는 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지금처럼 뭐 일각에서 여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병이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힘을 또 비리려 하는 거는 옳지 않다. 그거 말고 정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이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에서 뭐 정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힘을 모아야 되는 거는 맞는 말이죠. 근원적인 일본의 요구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65년 우리 한일 협정에 보면은 중재기관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중재기관 설치해서 문제 만들게 돼 있는데 중재기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문제 자체를 한일 협정의 문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한일 협정으로 문제를 끌고 가게 되면 그 협정 안에서 논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걸 또 국제사법기관으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 어찌 보면 이제 식민 지배 자체가 적법하냐 합법하냐. 만약에 이게 우리가 국제사법 중재로 갔을 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 징용 판결에 문제 있다 돼버리면 그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식민 지배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어찌 보면 기본적인 우리의 역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요구 자체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의 요구가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받으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렇다 그러면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런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제시할 타협점이 뭔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받을 거냐 말 거냐 있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 제3의 방법을 찾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제 북한과의 관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사정은 제가 보기에 다 알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데서는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 방법적인 데 있어서는 서로 좀 차이를 두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이 국회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네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 분야였는데 당연히 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추경안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뭐 해결책을 마련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야당에서는 이제 또 역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국회에서의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말씀처럼 이제 왜 대응을 못 했느냐. 물론 이게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대응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추경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받아보는데 1,200억 정도를 이거에 넣자라고 하면 당연히 찬성을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럼 뭐 이자 왜 늦었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늦었지만 어쨌든 안 할 수 없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품 소재 산업이라는 게 뭐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때 항공기도 만들고 항공모함도 만들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벨상도 8명 이상 받고 있고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장에 대책을 내놔라 이거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차근씩 해나가야 된다. 그럼 당연히 그 야당에서도 이번 추경에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네, 한 말씀 좀 문제 해결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원적으로 추경에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지금 오늘 아침 회의에도 나왔습니다만 어제 정부안은 뭐 1,200억, 1,800억 얘기했지만 다시 3,000억 얘기 나오고 이거는 심의해서 분명히 필요한 돈이라면 추경해야지요.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의 그 시각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게 야당의 주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과연 그럼 정부 여당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리고 제대로 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그리고 여야가 힘을 합쳐서 추경이 됐든 다른 방법이든 찾아야지,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추경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혹은 뭐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아베 정말 잘못됐고 일본 시각 잘못됐으니까 의병 일으키자.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그동안 뭐 했냐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대책,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부품 소재 산업이 1, 2년에 안 된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어떤 이런 입장이 그다음부터 준비했다는 거 알고 있고 우리 아픈 부분을 찌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동안 뭐 했냐 하지 말고 저는 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굉장히 급한 불은 그렇죠. 꺼가면서 해결책을 해결책을 제시해야지 예. 단순히 정부 그동안 뭐 했냐 탓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예, 두 분의 이야기 일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힘을 모아야 된다. 정치권, 뭐 기업들 마찬가지인데 강론과 방법론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좀 대책을 나눠야 될 것인지 포괄적으로 함께 할 부분도 있지만 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판단이 좀 안 서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낙연 총리의 그 회의 순방 일정, 특히 강경화 장관은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꼭 굳이 이 시기에 가야 되느냐 이런 걸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디 아프리카 쪽에 아프리카 강경화 쪽에 가 있는 것 장관하고 또 같은데 이낙연 총리는 지금 저기 중앙아 3개국 순방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예정된 일정이라 아마 이제 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이제 아주 급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아마 참의원 선거까지는 좀 결과를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참의원 21일이죠. 21일까지는 아마 일본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다 네. 그러면 일본과의 그리고 우리가 계속 협상을 요청했지만 일본에서는 격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무역 조치를 취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 답변을 하게 돼 있는데 일본 측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일본 측에서 이제 직접 협상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미국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안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 아마 정해진 일정을 소화하는 것 같고 참여선거 끝나면 아마 일본과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접촉도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죠. 어떤 일이 생기길 때는 그 전조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한일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인 문제이지만 지금 이렇게 그 일본 정부 내지는 아베가 강경하게 나오는 거는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한 1, 2년 사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거는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 예. 이렇게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 정부는 뭘 했느냐. 그다음 좀 전에 뭐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외교장관 뭐 일정 잡혀야 되는 거고 총리 가야 된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그러면 과연 아프리카 순방이나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을 조정을 못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는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오늘 당장 이미 출국한 사람을 돌아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럼 그 최근에 몇 달 동안 아니 금년 들어서라도 과연 이 일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반성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죠. 예.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총리가 그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김상조 정책실장이 최근에 언론에 했던 언론인과의 이야기에 있어서 쭉 그 수출 규제 목록들을 좀 뽑아봤던 규제될 만한 목록들을 뽑아봤더니 롱 리스트가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네네. 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의원이 질의를 했더니 여기에 있어서 롱 리스트 정책실장으로서 너무 많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이 표현.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질책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약간 뭐 탓한 걸로 봐야 되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요. 그러니까 일본의 조치는 취했고 양쪽 언론이 굉장히 상대방 나라의 언론의 반응을 굉장히 예의주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카드가 있을까? 저도 뭐 일본은 못하지만 가끔 구글로 보면 이런 카드 저런 카드 한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예상 시나리오를 뭐 6가지 막 만들어 놓고 이래요. 그만큼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당신들이 그렇게 나올 걸 알고 있다. 이 패를 먼저 보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당연히 일본도 이걸 알고 있죠. 우리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궁금한 거는 일본이 우리가 어떻게 나올지 가장 궁금해요. WTO 제소는 제가 보기에 뭐 상수인데 나머지 걸 어떻게 나올 건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든 무역이든 뭐 아니면 뭐 여행이든 뭐 어떻게 나올 걸 굉장히 중시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 우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정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김상조 정책실장이 을지로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총리 지적에 대해서 유념하고 따르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정부 여당의 이 시각에 대한 문제인데 그 김상조 실장이 신임 실장이 그 발언이 나온 게 사실은 처음 일본이 무역 제재가 있던 날 5대 그룹 총수를 청와대에서 이제 만나 뵙고 그다음에 대책을 얘기하면서 나왔던 거예요. 일단 첫째,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과연 기업 총수들을 만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언론에 노출할 필요가 있었느냐?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했던 얘기가 롱리스트가 있고 그중에 1, 2, 3 아주 잘 찍었고 내가 알고 있었다. 예. 알고 있었으면 여태 뭐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또 어떤 인터뷰가 있었냐면은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 김현철 전 경제보좌관이 뭐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해요. 기업을 여기서 앞세우면 안 된다. 일본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가 그럼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별 방법이 없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거든요. 이런 점이 과연 그럼 알고는 있었는데 여태 그럼 정부 여당이 뭐 하고 있었고 대한민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에서 그럼 뭐 하고 있었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 그 건에 대해서는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김상조 실장의 말이나 김현철 전 보좌관의 얘기나 다 유체 이탈식 화법 비슷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리가 저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쯤에선 그러면은 총리 내각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청와대 참모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냉정하게 보고 해야지 왜 나서서 인터뷰하고 하는 거냐라는 이 비판은 질책이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마 두 분 이제 요 질문을 왜 안 하는지 하셨을 거예요. 윤석열 총장 네. 후보자 얘기 좀 몇 가지 더 해보고요. 예. 인사청문회는 했어요. 청문 채택 보고서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재송부 요청까지 하고요. 여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부적격, 특히 바른미래당은 부적격까지 변기하지 않겠다 할 정도인데요. 네. 정의당은 일단 적격으로 네. 갔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지금 제일 논란이 되는 건 아마 이제 거짓말한 거 아니냐.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위증이라든지 변호사법은 뭐 제가 보기에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이제 거짓말한 거 아니냐. 아마 이제 막판까지 남은 건 그거죠. 아마 금태섭 의원도 얘기했던 게 그럼 기자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냐. 막판 2012년 전화 통화에서 기자한테 거짓말하는 게 된 거 아니냐. 그 부분인데 저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해명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검경이 굉장히 세게 붙고 있던 때였어요. 그리고 타겟이 윤대진의 형이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윤대진 그 당시에 이제 과장이 어찌 보면 그 구속을 시켰기 때문에 경기청장을 구속시켰기 때문에 거기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그분이 직접 나서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부분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악의적인 거짓말, 그러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 기자한테 뭐 사실대로 팩트대로 얘기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좀 납득 가는 상황 아닌가. 지금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찰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나 물론 이게 언론에 죄송합니다만 기자들한테 정치인이나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또 완전히 100% 이게 자기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사정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사와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직무와 관련된 거라든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검경이 세게 부딪히고 있었을 때였고 당사자가 직접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악의적인 거짓말은 제가 보기에는 언론 아닌 것 인터뷰를 같아요. 하셨는데 저도 네. 뭐 기자 출신이지만은 글쎄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답변을 했는지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제 궁금해할 거예요. 정말 윤대진 검찰국장하고 과연 윤석열 검찰청 후보자가 어떤 관계이길래 저렇게까지 후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인터뷰를 해줄 수 있을까? 뭐 어떻게 굉장히 길어지니까 지금 그 검찰 내에서는 대륜, 소륜 하면서 옛날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대륜이 지금 윤석열 후보자인 거고 그 소륜이 윤대진 지금 국장이잖아요. 글쎄 7년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좀 전에 뭐 언론의 인터뷰 얘기하셨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언론이라는 거는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글쎄. 그런데 그 기사를 제가 쭉 봤어요. 녹취록은 들어보지 못고 기사를 쭉 봤는데 네. 너무나 술술술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마치 어제 이제 검찰총장 청문회가 10시부터 있었는데 그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 밤 자정돼서 나왔는데 그때까지 쭉 말씀하셨던 얘기도 굉장히 술술술술이에요. 그러면 뭐가 진짜냐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글쎄요 시간이 뭐 인사청문회 제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그 내각이나 검찰총장으로 후보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과거 살았을 때 무슨 위장 전입을 했니 논문을 뭐 어떻게 했니 이런 거보다도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자질이 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거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짓말이라는 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의 장관 후보자도 아니에요. 검찰총장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현 정부 들어서서 소위 말하는 그 적폐 수사라는 걸 막 해오면서 온갖 수사를 다 했던 분이에요. 7년 전 기억이 아니라 10년 전에 있었던 것도 뒤집어서 혹은 그 본건 아니라 별건까지도 뒤집어서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기소했던 그 바로 검찰의 총수가 되겠다는 사람이. 과연 그러면 내 건에 있어서 일부분이라도 이게 거짓말로 해서 얘기를 하고 인사청문 자리에서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아무 일 아니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다가 이런 과거의 녹취록이 나왔을 때
그래도 이건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옳다? 그 시각부터 저희는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질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서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청문회 자정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부분하고 이제 기자와 통화 과정에서 얘기한 게 거짓말이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청문회 자리에서 거짓말한 게 팩트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될 텐데 이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수사 과정에 언론이 취재했을 때 통화를 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물론 뭐 기자의 통화도 100% 뭐 보도를 전제로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물론 뭐 그게 뭐 보도를 전제로 했겠지만 그건 좀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청문회 과정에서의 거짓말과 뭐 거짓말보다 위증이라든지 거짓말과 좀 다르다. 이 녹취 파일이 공개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도 질문을 했더니 네네. 소개해 준 건 맞다라는 또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녹취에 보면은 소개한 예. 것처럼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쵸. 이제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자가 변명하는 걸 보면은 아니면 그 지금 이 변호사나 아니면 윤대진 국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실제로는 이제 윤대진이 어차피 형 동생 사이니까 거기서 소개해 준 건데 예. 그 당시에 타겟이 이제 윤대진 그 당시에 수사를 직접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직접 나서지 못하고 윤석열 그 당시에 과장이었죠. 그분이 나서서 얘기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저는 그 충분히 예. 납득이 된다라고 봅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현 위원장께서는 또 변호사시니까 이 변호사법 위반 논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 중에 한 분 또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변호사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거를 윤 검찰총장 후보자나 윤대진 국장도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게 논란이 되는 건가? 그리고 또 한국당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바른미래당과 함께 고발한다고 고발을 하느냐? 하겠느냐? 아마 이런 제가 문제 보기에는요 아니겠습니까? 변호사법 규정이 그 당시에는 아마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서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 법조에 있는 이제 판사라든지 검사하는 분들이 뭐 사건이 생기면 보통 친척들이라든지 얘기하면 소개해달라 그러면 소개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왜 법이 처음에 생겼냐면 옛날에 법조비리 뭐 대전이라든지 뭐 의정부에서 소개를 해주면 그 돈이 오가는 소개해주는 대가가 오가는 알선해주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규정이 생긴 건데 단순히 사람을 소개해주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네. 현재 이제 뭐 36조, 37조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자기의 직무 관련성이나 내가 현재 있는 소속된 기관이 아니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직무 관련성 없는 게 맞고 근데 한 가지 쟁점은 있어요. 소속 기관이냐 아니냐.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대검에 있었는지 중앙지검에 있었는지 그 딱 경계선에 있더라고요. 2017년 7월 이 인터뷰할 때가 바뀌는 차이였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면은 대검에 있었던 걸로 보여서 어떤 기관 관련성도 없는데 또 법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36조는 시효가 1년이에요. 과태료 부분이고 37조는 5년이고 그러니까 예. 시효 부분도 지나서 제가 보기에 뭐 고발거리는 아닌데 말씀처럼 저희 법 문제는 아니라 이제 거짓말을 했냐 윤리 도덕적인 문제지 법적인 문제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의 법률가들은 다른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건에 대해서 예. 일부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변호사법에 문제가 된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건 해석의 여지가 좀 남아있는 부분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다시 재송부 요청을 했습니다. 뭐 임명을 강행할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인사청문 절차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임명되는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뭐 시각들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근원적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청문 방법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부터 해서 너무나 도덕적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5대 원칙, 7대 원칙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무언가를 정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청문은 저렇게 해가지고 누가 뭐 장관 후보자 되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그 정쟁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인의 도덕성 부분에 너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상시 인재풀을 좀 구성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예, 하나만 더 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저기 어신환 원내대표가
소위 말하는 윤석열 방지법을 네네. 발의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그 인사 당사자 후보자가, 후보자가 거짓으로 이야기했을 때 처벌 규정이 없는데 네. 증인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후보자는 없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자기가 이제 발의를 한 건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이게 어찌 보면 꼭 뭐 형사 절차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형사 절차와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도 피고인 당사자가 자기 변명을 하거나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는 처벌 조항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에 대해서는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상 진술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3자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해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을 말할 의무가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이게 물론 이제 우리 당도 야당일 때는 이런 법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있는데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근데 당장의 처벌 조항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보고서 채택을 할 때 고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처벌도 지금 어찌 보면 다 보니까 징역형 벌금형 돼 있는데 다른 식의 징계 수단이 맞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들이 안 나오려고 할 것이고 아마 대부분 발언 정해져 있습니다. 기억 안 난다. 예.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유죄가 오히려 안 더 되죠. 말을 제가 아끼게 질문을 드린 그렇죠. 이유가 그런 왜냐하면 것들이에요. 대부분이 진술을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처벌 조항이 있게 되면. 예. 증인들 같은 경우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데 당사자 된다 그러면 대부분 예전에 우리 뭐 전두환 대통령도 보면은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다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청문회가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실제로 어찌 보면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예, 자기 예.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